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낙엽을 이리저리 몰아쳤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묘지는 인적이 드물어 더욱 쓸쓸했다. 그곳에서 작은 소녀 하나가 두 개의 비석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미소였다. 10살배기 미소는 까맣게 때가 탄 옷을 입고 있었고 앙상한 팔다리는 계속되는 굶주림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 아빠, 오늘도 많이 못 벌었어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인색해졌어요. 미소는 흐느끼며 묘비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반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남긴 것은 빚뿐이었고 친척들은 미소를 외면했다. 결국 미소는 집을 잃고 거리에서 지내며 그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었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할게요. 몸이 좀 피곤해서 잠시만 눈 좀 붙일게요. 미소는 묘비에 기대어 앉았다. 가을의 찬 기운이 그녀의 작은 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고 그녀는 의식을 잃어갔다. 한편 최성구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밭을 살피는 것이 일과였다. 그는 7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홀로 농사를 짓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드러웠다. 성구 할아버지는 20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혼자 살아왔다. 그의 유일한 아들은 대도시로 떠나 연락이 뜸했고 마을 사람들과도 깊은 교류 없이 지내왔다. 그날도 성구 할아버지는 묘지 옆을 지나가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묘비에 기대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작은 소녀를 발견했다. 이런 아이가. 성구 할아버지는 급히 미소에게 다가갔다. 미소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규칙한 호흡은 그녀의 상태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미소를 안아들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따뜻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만 버텨라, 아가야.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향했다. 그의 집은 멀지 않았지만 그 길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성구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했다. 그는 미소를 안방에 눕히고 담요로 감싸준 뒤 급히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약초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그 지식이 지금 요긴하게 쓰였다. 이 아이, 누구의 자식일까?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소의 옷은 낡았지만 한때는 좋은 옷이었을 것이라 짐작됐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3명의 가족이 담겨 있었다. 밤새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 곁을 지켰다. 그는 차가운 손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고 약초차를 조금씩 먹였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소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미소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힘이 없었다. 어디? 여기가 어디죠? 미소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다. 내 집이란다. 어제 묘지에서 내가 쓰러진 걸 봤어. 성구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미소는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상황을 기억해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저는 곧 떠날게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성구 할아버지가 그녀를 부드럽게 말렸다. 서두를 것 없다.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난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됐는지 알고 싶구나. 미소는 잠시 망설였지만 성구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 친척들의 외면, 그리고 거리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구 할아버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성구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지내도 된다. 미소는 놀라움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께 짐만 될 텐데. 짐이라니, 이 집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누군가의 발소리가 그리웠단다. 성구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미소는 그 제안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에게 따뜻함을 보여준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미소는 성구 할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갔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마련해 주었다. 새 옷, 학용품,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서류 절차를 밟았다. 미소는 처음에는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구 할아버지의 격려로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가 공부를 잘한대요. 어느 날 미소는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랬구나. 역시 우리 미소는 똑똑하구나. 성구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소는 점점 밝아졌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해갔다.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특히 글쓰기에 재능을 보였다. 그녀가 쓴 글은 항상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고 종종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성구 할아버지도 미소가 집에 오면서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매일 미소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미소를 위해 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고 농사일도 더 열심히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성구 할아버지가 낯선 소녀를 데려온 것에 의아해했다. 일부는 그의 선행을 칭찬했지만 다른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 아이가 성구 씨 집에서 뭘 하는 거야? 혹시 일손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냐?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물었다. 아니, 그냥 불쌍해서 데려온 거래. 하지만 그 나이에 낯선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다른 주민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문은 미소의 귀에도 들렸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미소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무슨 일 있니, 미소야? 성구 할아버지가 물었다.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저를 데려온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제가 할아버지께 폐를 끼치는 걸까요? 성구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미소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런저런 말을 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란다. 난 내가 이 집에 온 이후로 정말 행복했어. 내가 내 손녀처럼 느껴진단다.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할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제 두 번째 아버지 같아요. 그 말에 성구 할아버지도 감동했다. 그는 미소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란다, 미소야. 성구 할아버지와 미소는 점점 더 가족처럼 지냈다. 그들은 함께 농사를 짓고 음식을 만들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에게 농사 짓는 법, 약초를 다루는 법 등 자신의 지식을 전수했고 미소는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것들을 할아버지에게 알려주었다. 할아버지, 이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있으면 저랑 항상 연락할 수 있어요. 미소는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곤 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쉽게 배우지 못했지만 미소의 인내로 조금씩 현대 기술에 적응해갔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미소야. 그렇게 2년이 흘렀다. 미소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마을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모범 학생이 되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성장을 지켜보며 더없이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도시에서 온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는 성구 할아버지를 향해 인사했다.
그는 성구 할아버지의 아들 성민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다. 성민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성구 할아버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아들을 맞이했다. 성민은 집안을 둘러보다 미소를 발견했다. 이 아이는 누구죠?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를 소개했다. 이 아이는 미소라고 해. 2년 전부터 나와 함께 살고 있어. 성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시다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언제 내 말을 들었니?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잖아. 성구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성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사실 아버지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최근 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아버지의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 땅을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성구 할아버지는 아들의 진짜 의도를 간파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거였구나. 미소는 이 상황이 불편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들렸다. 아버지, 제 사업이 위기에 처했어요. 도와주셔야 해요. 성민이 간절히 말했다. 내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 땅을 팔 수는 없다. 이 땅은 내가 평생 일구어온 것이고 미소와 함께 가꾸고 있는 것이야. 성구 할아버지는 단호했다. 그 아이 때문인가요? 아버지, 그 아이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남의 아이잖아요. 성민의 말에 성구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소는 내게 가족이다. 내가 20년 동안 보여주지 않은 관심과 사랑을 그 아이는 2년 만에 보여줬어. 성민은 화가 났다. 그럼 저보다 그 아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땅은 팔 수 없다. 성민은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고 떠났다. 그는 떠나기 전 미소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 일이 있은 후 미소는 불안해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서 할아버지와 아드님 사이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성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성민이와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란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성민이 마을 사람들에게 미소에 대한 의혹을 퍼뜨린 것이다. 그는 미소가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문은 미소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몇몇 아이들이 미소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재산을 노리는 고아라는 모욕적인 말을 던지기도 했다. 미소는 이 상황에 매우 상처받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성구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저를 나쁜 아이라고 해요. 제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린다고. 성구 할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는 곧바로 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과 대화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미소는 내가 직접 데려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이해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의심을 품었다. 특히 성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미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 상황에서 미소는 큰 결심을 했다. 그녀는 성구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 폐만 끼치고 있어요. 성구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무슨 소리니, 미소야? 내가 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할아버지와 아드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마을 사람들도 저를 안 좋게 봐요. 제가 여기 있는 한 할아버지는 계속 힘들 거예요. 미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어깨를 꼭 잡았다. 미소야, 난 내가 내 삶에 들어온 이후로 정말 행복했어. 내가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슬프게 할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 미소가 말하려 했지만 성구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그 어려움을 피해 도망치는 것보다 함께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니. 미소는 할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성구 할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성민을 다시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성민은 여전히 미소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했다. 결국 성구 할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는 미소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미소야, 이리 와봐. 어느 날 성구 할아버지가 미소를 불렀다. 네, 할아버지. 미소가 다가왔다. 난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단다. 내가 법적으로도 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입양 절차를 밟으려고 해.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다. 미소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입양이요? 그래, 내가 동의한다면 말이야. 난 내가 내 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성구 할아버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소는 감격해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입양 절차는 쉽지 않았다. 성민이 이 과정에서 방해를 하려 했고 행정적인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성구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갔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민의 사업 파트너가 그를 사기로 고소한 것이다. 성민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기업은 파산 위기에 처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성민은 다시 한번 성구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간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성민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아들에게 필요한 돈을 빌려주기로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미소에 대한 모든 비방을 멈추고 그 아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성민은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그는 처음으로 미소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요, 미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소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성민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용서하기로 했다. 괜찮아요. 모두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성구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성민은 위기를 벗어났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고 미소와도 조금씩 관계를 쌓아갔다. 성구 할아버지의 입양 절차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미소는 법적으로 최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도 최미소로 바뀌었다. 그날 성구 할아버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성민도 참석했고 마을의 가까운 이웃들도 초대되었다. 오늘 우리는 미소가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미소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 아저씨, 그리고 마을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미소를 향한 시선도 변화했다.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미소는 학교에서도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는 미소가 좋아하는 책을 많이 사주었고 가끔은 도시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다. 미소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작가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미소가 말했다. 작가? 성구 할아버지는 놀랐지만 곧 미소의 꿈을 응원했다. 넌 글을 정말 잘 쓰니까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미소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표현했다. 어느 날 그녀의 국어 선생님이 그녀의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미소야, 내 글은 정말 특별해.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어. 선생님의 말에 미소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선생님의 권유로 미소는 청소년 문학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단편 소설을 써서 제출했다. 그 소설은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살던 소녀가 한 노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다. 미소의 소설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글이 진정성 있고 감동적이라고 평가했다. 미소는 시상식에서 성구 할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 상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미소의 수상 소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시간이 흘러 미소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그런 미소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성민도 점차 변화했다. 그는 아버지와 미소를 더 자주 방문했고 미소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지혜를 구했고 정직한 방법으로 다시 시작했다. 미소야, 앞으로 내가 대학 가면 내가 학비를 책임질게. 어느 날 성민이 미소에게 말했다. 미소는 감동했다. 감사해요, 아저씨. 하지만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성구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미소는 오랜만에 부모님 앞에 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곁에는 좋은 할아버지와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작가가 될 거예요. 두 분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성구 할아버지는 옆에서 묵묵히 미소를 지켜보았다. 그는 미소의 부모님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두 분의 소중한 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소를 끝까지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세월이 흘러 미소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글쓰기를 사랑했고 학교 문예부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글은 여러 청소년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 지역신문에서도 그녀의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성구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약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다. 미소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자신이 쓴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할아버지와 나누었다. 할아버지, 제가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미소가 말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분명 합격할 거야. 내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렴. 그러나 미소의 마음 한 구석에는 걱정이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것은 할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할아버지, 제가 서울에 가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제가 걱정돼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구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미소야. 난 괜찮아.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내 가장 큰 행복이란다. 그리고 성민이도 이제 자주 찾아오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미소는 할아버지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할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미소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마침내 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몇 주 후 합격 소식이 왔다. 할아버지, 제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미소는 기쁨에 넘쳐 소식을 전했다. 성구 할아버지는 크게 기뻐했다. 정말 축하한다. 미소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미소의 합격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미소의 성공을 함께 축하했고 그녀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다. 성민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 미소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울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성민이 말했다. 그러나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도 미소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할아버지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웠다.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미소는 할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사실 저 서울에 가기가 조금 무서워요. 할아버지랑 떨어지는 것도 걱정되고요.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손을 꼭 잡았다. 미소야, 인생은 때로는 떠나야 할 때가 있단다. 넌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해.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렴. 하지만 기억해, 이곳은 언제나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란다. 미소는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미소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내 자신의 노력 덕분이야.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지. 성구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말했다. 미소는 서울로 떠나기 전 모든 준비를 마쳤다. 성구 할아버지는 그녀를 위해 작은 원룸을 마련해 주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었다. 떠나는 날 성구 할아버지와 성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미소를 배웅했다. 미소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꼭 건강하게 계세요. 저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미소야. 내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렴. 난 항상 내 편이란다. 미소는 버스에 올라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미소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다. 미소는 문해창작 동아리에 가입하여 더 많은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녀의 재능은 대학 내에서도 인정받았다. 미소는 약속대로 자주 고향을 방문했다.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성구 할아버지는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함께 바치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대학 2학년 때 미소는 자신의 첫 소설집을 출판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소설은 순수한 감성과 깊은 통찰력으로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그녀의 대표작 두 번째 봄은 가족의 의미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소설집 출간 기념회에서 미소는 특별히 성구 할아버지를 초대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아버지를 소개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이시자 제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이 책은 할아버지께 바치는 제 마음의 선물입니다. 성구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미소의 소설집은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여러 문학상을 수상했고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다. 부모님을 잃고 거리에서 살았던 경험, 성구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삶의 교훈들을 이야기했다. 미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그녀는 롤모델이 되었다. 미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는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미소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작가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고향에 머물며 할아버지를 돌보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결정에 감동했다.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난 정말 행복하구나.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미소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소는 자신의 두 번째 소설집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고향에서 보냈다. 그녀는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미소의 수업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미소는 자신의 수업에 참여하는 한 소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소녀는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글쓰기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작가가 되고 싶어요. 소녀가 수줍게 말했다. 미소는 그 소녀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내가 정말 원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나처럼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언젠가는 너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 미소는 그 소녀에게 특별한 멘토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녀에게 책을 선물하고 글쓰기 지도를 해주었다. 성구 할아버지도 이 과정에 함께했다. 그는 자신이 미소에게 했던 것처럼 그 소녀에게도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미소야, 내가 그 아이를 돕는 모습을 보니 내가 몇 년 전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성구 할아버지가 말했다. 미소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는 그저 할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세월이 흘러 미소는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더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힘썼다.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성공을 지켜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그는 미소를 통해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어느 봄날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와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의사는 심근경색으로 상태가 위중하다고 말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의 손을 꼭 잡았다. 미소야,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단다. 넌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 미소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해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구원자예요. 제발 힘내세요. 우리 아직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미소야.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내가 있어 내 인생은 완벽했어. 며칠 후 성구 할아버지는 미소와 성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성구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마을 사람들, 미소의 독자들, 그리고 그가 도움을 주었던 많은 이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미소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제 글을 통해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성구 할아버지가 떠난 후 미소는 할아버지의 농장을 지키기로 했다. 그녀는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갔고 할아버지의 농장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곳은 저에게 두 번째 삶을 준 장소입니다. 이제 이 공간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소는 농장의 문을 열며 말했다. 미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경험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성구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갔다. 어느 가을날 미소는 부모님의 묘소와 할아버지의 묘소를 함께 찾았다. 그녀는 세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제가 받은 사랑 덕분에
저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며 미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미소는 세 분의 따뜻한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미소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한 농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었다. 미소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녀가 구원했던 아이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끝없는 선순환 속에서 성구 할아버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혹독했지만 그날은 특히 더 추웠다. 하늘에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이미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박미선은 택시 안에서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장례식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슬픔, 그리고 자책감으로 가득 찼다. 기사님, 좀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미선은 앞좌석을 바라보며 간절히 물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네요. 최대한 빨리 모시겠습니다. 미선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창에 맺힌 물방울 사이로 서울의 회색빛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의 아들 지훈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병원을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미선은 미국에서 사업차 출장 중이었다. 그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폭설로 인해 비행기가 지연되었고 결국 아들의 장례식에도 늦게 되었다. 택시가 드디어 장례식장 앞에 도착했다. 미선은 서둘러 택시비를 지불하고 뛰어내렸다. 그녀는 하얀 눈밭을 밟으며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구두는 이미 눈으로 젖어 있었고 검은 정장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미선은 자신의 발소리만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지훈의 장례식이 열리는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섰다. 문 앞에 놓인 지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미선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난 듯했고 몇몇 조문객들만이 남아있었다. 미선의 전 남편 김민혁과 그의 새 아내도 그곳에 있었다. 민혁의 눈에는 비난의 시선이 역력했다. 드디어 왔네요. 민혁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출장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미선은 그의 말에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방 중앙의 놓인 관으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고 다리가 떨려왔다. 관 앞에 도착한 미선은 무릎을 꿇고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늦어서 미안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장례지도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입관식은 끝났고 곧 발이 날 예정입니다. 미선은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 아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 없을까요? 장례지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관이 봉인되었습니다. 제발. 미선은 그의 팔을 붙잡으며 간청했다. 어머니로서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방 안의 조문객들은 모두 미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혁도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을 열어드리죠. 민혁이 장례지도사에게 말했다.
장례지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두 명의 조수를 불러 관을 열기 시작했다. 미선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곧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다. 관의 뚜껑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미선은 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미선의 비명이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미선의 비명 소리에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보았다. 그녀는 충격으로 뒤로 물러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 제 아들이 아니에요.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혁이 급히 관 앞으로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관 안에는 분명 누군가가 누워 있었지만 그것은 지훈이 아니었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40대로 보이는 낯선 남자였다. 장례지도사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즉시 관리자를 불렀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분명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즉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장례식장 직원들이 급히 다른 장례식장을 확인하러 갔다. 민혁은 미선에게 다가와 그녀를 일으켰다. 일어나요. 분명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에도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약 30분 후 장례식장 관리자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장례식장들을 모두 확인해봤지만 김지훈 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미선은 다시 한번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강하게 버텼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아들이 어디로 간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수사관들이 도착할 겁니다. 관리자가 말했다. 미선과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이혼 후 처음으로 그들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순수한 공포였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미선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혁은 계속해서 장례식장 직원들을 추궁하고 있었다. 남은 조문객들은 대부분 자리를 떴지만 지훈의 가장 친한 친구 강태호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태호는 미선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곧 해결될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관에 있던 낯선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했고 장례식장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수사팀장인 정영사가 미선과 민혁에게 다가왔다. 두 분께서는 저와 함께 사무실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정영사는 지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물었다. 그의 직업, 친구관계, 최근의 행적 등. 미선은 아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지훈과 그녀는 최근 몇 년간 멀어져 있었다. 지훈이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정영사가 물었다. 민혁이 대답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최근에는 승진도 했죠. 어떤 회사에서 일했나요? 대양그룹이라는 중소기업입니다. IT 관련 회사죠. 정영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누구에게 위협을 받거나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적은 없나요? 미선과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고개를 저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례식장의 모든 기록과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사가 말했다. 두 분은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미선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볼 기회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사무실을 나오자 태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선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사실 지훈이가 최근에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미선과 민혁, 정형사의 시선이 모두 태우에게 향했다. 무슨 말이었죠? 정형사가 급히 물었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훈이가 일주일 전쯤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고. 태우의 말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정형사는 즉시 지훈이 일했던 대양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선과 민혁은 함께 지훈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들은 아들의 집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지훈의 아파트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미선은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몰랐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난 것이 6개월 전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다. 민혁이 지훈의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그들을 맞이했다. 지훈은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였다. 이곳저곳 살펴봐요. 민혁이 말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미선은 서재로 향했다. 책장에는 IT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몇 개의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회사 관련 문서들이었다. 프로젝트 계획서, 회의록 등. 그러나 마지막 파일에서 미선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양그룹 비자금 증거라고 제목이 붙은 파일이었다. 민혁 씨, 이것 좀 봐요. 미선이 불렀다. 민혁이 서재로 들어와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건 대양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들이네요. 지훈이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미선은 노트북을 열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노트북에 뭐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이때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형사였다. 김 선생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어젯밤 11시경에 2명의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와 시신을 밖에 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혁이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양그룹에 대해 조사해보니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었더군요. 민혁은 미선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방금 그와 관련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정형사가 말했다. 전화를 끊은 후 민혁은 미선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지훈이 회사의 비리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지훈이는 어디 있는 거죠?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정형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미선과 민혁은 아파트를 더 샅샅이 살펴보았다. 침실의 옷장 뒤쪽에서 그들은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지훈이가 자주 사용하는 번호는 없었나요? 미선이 물었다. 민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지훈의 생일인 0317을 입력해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정형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발견한 파일과 금고에 대해 말했다. 이 파일만으로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형사가 말했다. 노트북과 금고는 전문가를 불러 열어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도착하여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 노트북 안에는 더 많은 증거 파일들이 있었다. 지훈은 대양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증거를 수개월에 걸쳐 수집해왔던 것이다. 이것들은 매우 심각한 증거들입니다. 정 형사가 파일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지훈 씨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누군가에게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을 겁니다. 금고도 마침내 열렸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와 작은 공책, 그리고 봉투가 들어있었다. 공책에는 지훈의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회사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지훈의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였다. 어머니께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양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연루된 비자금 조성과 정치인 매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USB에 모두 복사해 두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지훈 올림. 미선은 편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혁도 슬픔에 잠겨 침묵했다. 정 형사는 즉시 대양그룹 수사에 들어갔다. USB의 내용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대양그룹의 회장인 오승우와 그의 아들 오준호가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경찰은 오승우와 오준호를 체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훈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대양그룹 회장 오승우와 그의 아들 오준호의 체포는 언론의 대대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들이 지훈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미선의 집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미선은 이런 관심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을 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제 아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정보라도 있으시다면 제발 경찰에 알려주세요. 미선의 호소는 전국적으로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오승우와 오준호의 조사는 계속되었다. 처음에 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다. 결국 오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이 우리 회사의 비리를 알아냈어요. 그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정 형사가 물었다. 오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이강석이라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는 회사의 문제 해결사였죠. 이강석에게 지훈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이강석이 지훈 씨를 납치한 겁니까? 오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로 위장하라는 게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저도 몰라요. 이강석이 모든 것을 처리했어요. 이강석은 전직 특수부대원으로 대양그룹의 비밀 작전을 수행해온 인물이었다. 그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했지만 그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정 형사는 이강석의 통화 기록과 위치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추적된 위치는 인천의 한 창고였다. 경찰 특공대가 그 창고를 급습했을 때 그들은 이강석을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훈은 그곳에 없었다. 김지훈은 어디 있습니까? 정 형사가 취조실에서 이강석에게 물었다. 이강석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살아있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강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인천항 근처 폐공장입니다. 지하실에. 즉시 경찰은 해당 위치로 출동했다. 미선과 민혁은 경찰서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다. 밤 11시경 정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 선생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만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선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들이 무언가를 발견했지만 그것이 지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그녀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새벽 2시 정영사가 직접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죄송합니다. 폐공장 지하실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선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도 충격에 빠진 듯했지만 그는 강한 척하려고 노력했다. 함께 가겠습니다. 민혁이 말했다. 정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선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로 일어섰다. 민혁이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10년 전 이혼 후 처음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 미선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도 있었다. 혹시 그것이 지훈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인천의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은 경찰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낡은 공장 건물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미선은 민혁의 손을 꼭 잡았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법의학 팀이 작업 중이었다. 정영사는 미선과 민혁을 멈춰 세웠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둘 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실 한쪽에는 검은 비닐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법의학 팀장이 천천히 비닐을 걷어냈다. 그 순간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민혁의 팔을 잡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이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신의 얼굴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지훈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미선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아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혁도 눈물을 흘리며 미선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요. 이제 지훈이를 집으로 데려가야 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확인이 어렵지만 미선과 민혁 모두 그것이 지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현장을 떠났다. 그날 밤 미선은 지훈의 아파트에서 머물기로 했다. 그녀는 아들의 방에 앉아 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책장에 꽂힌 책들, 책상 위의 펜,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것이 지훈의 흔적이었다. 내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미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새벽이 될 때까지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자기 그녀의 시선이 지훈의 책상 서랍에 고정되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서랍이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USB 드라이브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좌표와 암호로 보이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미선은 의아해하며 종이를 살펴보았다. 좌표는 분명 어딘가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정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영사는 미선이 발견한 새로운 단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종이에 적힌 좌표는 강원도 산속의 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암호로 보이는 글자들은 더 분석이 필요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훈 씨가 중요하게 여긴 것님은 분명합니다. 정영사가 말했다. 저희가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미선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그 좌표가 가리키는 곳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민혁이 그녀의 결정을 말렸지만 미선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결국 민혁도 그녀와 함께 가기로 했다. 태우도 동행하기를 자원했다. 세 사람은 이른 아침에 강원도로 향했다. 차를 타고 산길을 오르는 동안 미선은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지훈이 어렸을 때 자주 가족 여행을 왔던 곳과 비슷했다.
지훈이가 어렸을 때 자주 산에 데려갔었죠. 민혁이 잠시 침묵을 깨며 말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항상 그가 떨어질까 봐 걱정했었죠. 그들은 잠시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에 잠겼다. 그때 지훈은 그저 해맑게 웃던 어린아이였고 그들은 평범한 가족이었다. GPS를 따라 그들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도로가 끝나자 그들은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 좌표는 산속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없어요. 태우가 말했다. 산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선은 잠시 주저했지만 곧 결심한 듯 앞으로 나아갔다. 나무와 풀이 우거진 길을 따라 그들은 천천히 전진했다. 약 20분 정도 걸었을 때 그들 앞에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저기인가 봐요. 민혁이 말했다. 오두막은 낡았지만 관리가 되고 있는 듯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어떻게 들어가죠? 미선이 물었다. 태우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현관 매트 아래에서 열쇠를 발견했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열쇠는 딱 맞았고 문이 열렸다. 오두막 안은 놀랍도록 깔끔했다. 작은 침대와 책상, 선반이 있었고 벽에는 지도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미선은 즉시 벽에 붙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그것은 지훈이 대양그룹 경영진과 정치인들이 만나는 장면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곳이 지훈이의 은신처였던 것 같아요. 민혁이 말했다. 태우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발견했다. 이것도 지훈이의 것 같아요. 노트북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다. 미선은 지훈이 남긴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기억해냈다. 그것이 비밀번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XK935Z7M. 이걸 한번 입력해볼게요. 미선이 말했다. 놀랍게도 비밀번호가 맞았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면서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바탕화면에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 있었다. 폴더를 열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대양그룹의 비리에 관한 증거들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양그룹이 정부 고위 관료들과 연루되어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다는 증거였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민혁이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파일들 중에는 긴급 상황이라는 제목의 비디오 파일도 있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그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지훈이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대양그룹의 비리를 조사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부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은 화면에서 몇 가지 서류를 보여주며 계속 말했다. 대양그룹은 국가기관산업 프로젝트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을 횡령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인 박민호 씨와 국회의원 이태준 씨가 주요 연루자입니다. 미선, 민혁, 태우는 충격을 받은 채 영상을 계속 지켜보았다. 저는 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려 했지만 회사에서 제 행동을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저는 숨어 있지만 얼마나 더 안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이미 주요 언론사들과 시민단체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설정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태우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미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혁도 울고 있었다. 지훈이는
영웅이었군요. 태우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아들은 옳은 일을 위해 싸웠어. 그들은 즉시 정영사에게 연락하여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알렸다. 정영사는 곧 오두막으로 팀을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훈이 떠나기 전에 이곳에 다른 무언가를 남겼을지도 몰라요. 미선이 말했다. 좀 더 찾아봐요. 그들은 오두막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태우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지훈의 일기장과 여러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미선은 아들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3주가 되었다. 외롭지만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걱정하실 텐데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끝나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내일은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러 서울로 돌아간다. 위험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마지막 일기는 지훈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 쓰여진 것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서울에 갔을 때 민혁이 말했다. 그들에게 잡혔군요. 태우가 말을 끝맺었다. 미선은 아들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움도 느꼈다. 그녀의 아들은 진실을 위해 싸우다 생명을 잃었다. 지훈아, 내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리마. 내 희생이 헛되지 않게 알게. 미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훈이 발견한 증거들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대양그룹의 비리와 정치권 유착 관계에 대해 보도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양그룹 회장 오승우와 그의 아들 오준호는 구속되었고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호와 국회의원 이태준도 체포되었다. 이강석은 지훈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선은 아들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한편으로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훈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지훈의 장례식이 다시 치러졌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의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그의 용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시민들이 조문객으로 왔다. 미선은 이번에는 제 시간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관 앞에 서서 미선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인사할 수 있구나. 미선은 속삭였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남긴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어. 내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 장례식이 끝난 후 민혁이 미선에게 다가왔다. 우리 함께 지훈이를 보내줄까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지훈의 관을 바라보았다. 10살 이후로 처음으로 그들은 한 가족처럼 느껴졌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검찰에서 미선을 불렀다. 수사팀장인 박 검사가 그녀를 맞이했다. 김 여사님,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검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희가 당신의 아들이 남긴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양그룹과 연루된 더 많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 검사가 계속 말했다. 우리는 지훈 씨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김지훈 정의상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이 정의의 상징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지훈의 아파트를 정리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녀는 아들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며 그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학창 시절의 상장들,
대학 졸업장, 그리고 첫 직장에서 받은 표창장까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는데 엄마는 그걸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구나. 서랍을 정리하던 미선은 작은 보석함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반지 하나와 쪽지가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꼭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지훈 올림. 미선은 그 반지를 보며 참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생일은 일주일 후였다. 지훈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것이다. 이틀 후, 미선은 민혁과 함께 지훈이 발견한 오두막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이곳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해 왔다. 이곳을 지훈이의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민혁이 제안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연구소 같은 것으로요. 미선은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지훈이도 그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오두막 앞 작은 정원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것은 지훈의 영혼을 기리는 상징이었다. 우리 아들은 여기서 홀로 진실을 위해 싸웠어요. 미선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정신은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있어요. 민혁은 미선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그의 뜻을 이어갑시다. 1년 후 대양그룹 비리 사건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지훈의 이름은 정의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 김지훈 정의상은 매년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에게 수여되었고 그의 오두막은 진실과 정의 연구소로 탈바꿈했다. 미선은 종종 그곳을 방문했다. 그녀는 아들이 남긴 일기장을 반복해서 읽으며 그의 생각과 용기를 되새겼다. 어느 날 연구소를 방문한 미선은 강당에 모인 젊은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용기, 그의 희생,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해. 미선은 조용히 강당 뒤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부심과 희망의 눈물이기도 했다. 지훈아, 내가 남긴 빛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비추고 있구나. 미선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강당을 나오면서 미선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이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지훈은 그녀와 함께 있었다.